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총선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전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정됐지만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성추행 혐의 의원 제명안 부결 사태를 넘어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해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중호 대전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김정동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성 13명, 반대 5명, 무효 2명으로 징계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낮은 자세로 대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1년 돼서 또다시 부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상식과도 맞닿지 않습니다. 네, 뭐 영상에서 보셔서 더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도 좀 그렇고 그 앞으로의 어떤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제가 이 코너 준비하면서 대전시 의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다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이제 터질 때마다 이제 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이제 뭐 싸잡아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먼저 박재희 교수님께서 뭐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그 제명안 부결 사태에 대한 뭐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은.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 지방자치 행정을 연구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네. 이번에 이렇게 제명안이 2차례나 부결된 것은 지방의 자정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네.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명의 요건이 지금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제19 감싸기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징계가 동료 의원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셀프 징계 구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치적인 셈법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의 눈높이하고 동떨어진 이런 결과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은 14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결한 그 제명안이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표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 참 이런 어떤 제도적인 허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제도를 넘어서 어떤 부당한 사안에 대한 제19 감싸기 이게 이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무겁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대전 참여자치연대에서 지방자치 30년 맞아서 그 지방자치 관련된 좀 조사를 좀 진행 중인데요. 예.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에 네. 대한 것도 좀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 중인데 첫 번째로 꼽는 게 청렴성과 도덕성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의원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보다 더 청렴하고 도덕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이러한 그 성추행이라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그렇죠. 했고 그리고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음에도 또 한 번 부결이 됐다는 것에 좀 분노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분노가 그 깊어지는 지점은 첫 번째 이제 그 징계안이 올라갔을 때 재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예. 변명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분명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결이 나왔다는 건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시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제 옆에 우리 이중우 대전시 의원님 나와 계신데 그 소속 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그거 같아요. 그때 이제 표결 당시에 그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많은 노력을 이제 하셨을 텐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 위원장직도 이제 사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사임했습니다. 그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무거운 마음이 이제 드실 텐데 일단 한번 좀 이번 결과 그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같은 의회에 소속된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송월서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지만 원래 또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러셨죠. 그 정당의 의원으로서 실망하셨거나 분노하셨을 시민분들께 사과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 의회 결정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첫 번째 징계안은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고 저희 윤리특위 자체만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부결되는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부결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법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중한 형을 네. 이제 선고를 했거든요. 네. 물론 1심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러면 저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따지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엄격하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먼저 굉장히 저도 아쉽고 좀 죄송스러운 부분들이고 사실 이번 결과가 저는 적절한 선례를 남기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중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자체적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자정 기능을 먼저 발휘하는 그런 기구다.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게 돌아간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해가지고 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범죄 혐의가 이제 되면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어떤 성추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시의회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이런 혐의를 받아서 1심이지만 실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진짜 참 좀 힘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그 해당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는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계속 깎아먹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지방의회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 것도 이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 처리가 대전시 의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말씀하신 계속 얘기 나오는 식으로 징계안이 있더라도 아니면 징계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뭉개 있거나 이런 사안이 많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중호 전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걸 징계안으로 올리고 윤리특위라고 네.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네. 이게 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동안 나왔던 레퍼토리도 똑같습니다.
1심 봐야 된다. 1심 나오면 또 그 얘기 또 나올 겁니다. 3심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방자치법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의원들의 징계를 가능하게 한 이유를 정확히 살펴봐야 네.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판단이 나와서 그 처리대로 할 거면 윤리특위가 뭐하러 있습니까? 실형 나오면 어차피 면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윤리특위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징계를 하라라고 한 건 의원들은 일반 시민보다 더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의원들끼리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만든 게 윤리특위고 징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한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박재희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제19 감싸기 논란이 이 우리나라 지방 의회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좀 뭐 취재 현장에서도 봤거든요. 네네. 그 뭐 마침 내년 그 지방 선거도 이제 9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원구성하면서 또 이 지방 의회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잡음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 한국 지방의회 구조 속에서 이런 제19 감싸기 논란 좀 반복되는 뭐 이유, 정치 셈법 이게 네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정치적인 셈법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방의회 의원이 우리가 책임성을 논의할 때 법률적인 책임성, 뭐 정치적인 책임성, 윤리적인 책임성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주민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대시민 책임성이 네. 있는 거죠.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을 뽑았고 선출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을 잘 견제하고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이렇게 보여준 사례에서는 주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예. 동료를 징계해야 되니까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지니까 또 정당히 정치적인 셈법까지 작용하게 돼서 그렇죠. 징계가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스스로 잘못을 덮는다는 이런 불신을 가지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그 냉소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혐오까지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지방 선거가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데 네. 투표율 하락까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왕왕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국회도 그러고 지방의회까지 우리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불신, 뭐 투표하면 뭐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더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의 저해 요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중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소속 해당 대전시 의회죠. 제 소속 의원께서 이제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표결까지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회 전체 결정이라고 이제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 의회 구성이 전체 21명의 재적 의원 네. 중에서 무소속 의원님이 2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이 2분, 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17분 계셔서 사실 최종적인 부결 결정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절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다른 결정들은 저희가 기명투표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그 징계에 대한 사안은 무기명투표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표 차이로 부결과 가결이 갈린 상황에서는 무소속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 당 의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특정 정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혹은 뭐 특정 정당은 잘했다. 그렇게 정파성을 가지고서 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당에 대해서 결정을 갈라가지고 의회 결정까지 나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의회 전체가 부족하고 우리 의회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결정인 거고 네. 만약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고 하면 이번 결과가 같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면에서의 토론과 설득 뭐 그런 식의 많은 대화 과정들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떤 뭐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대전시 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윤리적인 결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조금 약간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그 온정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어떠세요? 우리 대전시 의회를 비롯해서 지방 의회에 대한 윤리 규정 교수님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강화하는 장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을 회복하거나 강화해서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네. 있고 외부적으로 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2021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윤리특위 설치를 이제 명문화하게 됐고 또 여전히 이제 외부 인사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예. 이 자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공정성을 도모하는 윤리성을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좀 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김종동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방의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견제를 많이 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반복이 안 들이는 법도 없어요. 또 이런 게 또 반복되면 또 논란이 이제 불거질 테고 이런 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좀 막기 위한 뭐 실효성 있는 대책 뭐 이런 게 좀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구조상에서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윤리특위가 운영되는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법규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어겼을 경우에 윤리특위를 통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징계안을 올릴 수 있는 게 그 의회 의장, 예. 위원장 그리고 의원들의 연서명입니다. 외부 시민들은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 수사를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을 의원들이 하죠. 예. 그리고 수사하고 하는 역할도 의원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판결하는 판사 역할도 의원들이 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 다 의원들이면 그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깨는 게 결국 핵심이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윤리자문 위원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도 위원장이나 의장이 소집을 했을 때만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 제안부터 심사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이거 좀 감사해야 된다라고 연서명을 내면 감사를 시작하잖아요. 네. 결과가 OX가 나올 수도 있죠. 잘못됐다, 잘됐다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결정하는 것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이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건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이제 셀프 징계라는 단어를 이제 써드려서 보여드렸는데 이중호 의원님 같이 일하는 동료 의원을 징계해야 되는 입장에서 쓰는 부분도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뭐 얼굴 맞대고 이렇게 그 해야 되는데 이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이제 계셨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의원들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떤 뭐 직접 이번에 활동을 해보시니까 이런 한계가 있구나라는 뭐 그런 거 좀 느끼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지난 한 3년간 가까이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정에 대한 부분도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런 것보다 저희가 이번에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적게는 8만, 뭐 많게는 10만이 넘어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의원들은. 근데 그렇게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온 어떤 한 의원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무효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아마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원님 같으면은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당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셨고 네.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막중한 결정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서 다음번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서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권자 선택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계셨거든요. 뭐 소수기는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치인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징계를 하는데 좀 고민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윤리특위위원이 모두 이제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는 자문 역할을밖에 못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구조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이번 경우 유명무실 징계 이런 예. 원인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아까 김정동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틀입니다. 네. 유권자들 모두가 다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우리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모아서 일반 의지화 시켜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한계가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윤리특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속하지 않는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도적인 어느 정도의 보완 장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집부터 절차까지,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판사 역할까지 전부 다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그 최종적인 판결, 뭐 최종적인 징계 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민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하자. 이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라면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징계의 논의 단계에서 또 징계의 결정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한 권한과 한계에 대해서? 예.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얘기하셨고 예.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없앨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럼 뭘로 보완할 거냐? 예.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제도로서 설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징계를 제한할 수 있는 지금 주민 소환, 감사 뭐 다양한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징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적이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네. 어떻게 설계를 하냐의 문제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계속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권한을 그 대표하라고 뽑아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럼 그걸 네.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교수님 말씀하신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실제 주권자인 권한을 위임한 주민들이 이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그 견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입구만이 아니라 결정까지는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여기까지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네네. 이 지방 의원 그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한 이 권한과 한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그 미흡한 부분이 생기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더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통제 방안은 내부 통제 방안이 있고 네. 외부 통제 방안이 있습니다. 네, 이중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명 요건을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 것은 네. 주민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리고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사실상 주민이 선거로서 한 행위의 결과를 뒤집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를 좀 줄인다거나 뭐 과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수당이 단순 과반으로 소속 의원을 제명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치적인 보복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방의회 자정 능력이 지금처럼 회복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제 식국이 감싸는 방향으로만 흐른다면 우리가 이 제명 요건,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외부의 독립기구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통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차선책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또 다시 생긴 논란이 이 징계 과정에 대한 비공개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결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뭐 해당 의원에 대한 소명 내용과 의원들의 투표 과정 등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더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좀 충돌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이 사람 잘못했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공표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 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 표결, 이 두 가지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표결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실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고 이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공개함으로써 인해서 주민들은 내가 뽑은 그리고 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태, 말 그대로 알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주권이라는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분리해서 좋다. 조사 단계는 비공개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그것도 지켜줘야 되니 그렇게 가자. 다만 표결에 있어서는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공개해야 된다. 적어도 안보나 아니면 사회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회, 국회를 포함해서 지방의회도 이 표결에 관해서는 공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표결 결과가 공개가 돼야 된다 또는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징계 과정에 대한 그 비공개 뭐 표결 결과에 대한 비공개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학계에서는? 앞에 김종동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처럼 이 징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또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 기관의 의회가 스스로 징계 과정을 은폐하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물론 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명예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 공개 범위를 조정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전시 의회가 하는 대전시 의회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지방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공개하면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비공개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안보라든지 개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거쳐서 그게 이제 비공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직접 현역 시의원으로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비공개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저는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신 부분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가 징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신상필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상 필벌에 대한 것은 다른 사안들보다 훨씬 더 예. 다른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개개인에 대한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비공개 투표를 할 수 있어야지만 본인이 더 소신껏 할 수 있는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작년에도 그런 사례를 봤었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뭐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었죠. 그때 만약에 그걸 공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공개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소신껏 투표를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소신 투표에 대해서 나중에 뭐 개인 의원에 대한 차원에서 혹은 정당에 대한 차원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명백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비공개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정정드리고 싶은 거는 회의록은 남습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회의록은 남지만 다만 이러한 절차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공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 간다거나 혹은 다른 절차적인 요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회의록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제도에서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회의록을 뭐 공개를 요청하거나 공개된 회의록을 받아보거나 하실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자료들은 남아 있거든요.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의견을 밝혔고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모두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훗날 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도적인 요건을 만족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민분들께 공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비공개 어떻게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정보 공개 관련된 이제 운동도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동안 다양한 이제 그 이유로 비공개를 한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걸 공개하면 다음에 똑같은 일 할 때 부담돼서 못한다 공직자들이 이 이유가 과거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일정 기간 지나면 공개해라. 그리고 이렇게 그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공직자라면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본인의 그 양심과 그리고 직위에 맞는 역할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견디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공개를 하는 추세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과연 그 소신이라는 걸 누굴 보고서 그 소신을 펼쳐야 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다음 공천 아니면 정당 만 보는 거냐 아니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보는 거냐 이 부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의원에 대해서 그 징계안에 그 동의를 했다면 저 의원은 날 싫어하고 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본질적인 부분을 더 먼저 봐야지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눈치 볼 수 있게 해주자 그것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떤 이런 징계 과정에 대한 공개, 비공개 이 논란은 여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공론회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가 이제 그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결과거든요. 뭐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있고 셀프 징계도 있고 뭐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과정을 보면 어떤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뭐 잘못을 이제 하겠죠. 이제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셀프 징계도 그렇고 이 실제로 이제 징계받은 의원 상당수가 다시 이제 뭐 어떤 소속 당에 이제 공천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재선에 성공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이렇거든요. 이 어떻게 보세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솜방망이 논란. 의원님께 참 여쭙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전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정부를 총괄하는 장관들, 그 밑으로 내려서 저희 지방의원들까지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 나가가지고 표를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저희 정당의 문제겠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을 막론하고 애초부터 정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유권자들에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표가 많다는 이유로 정치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이유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공천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 국민들의 선택이고 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권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금의 일단 선택, 뭐 선거에서의 표심이라는 게 네. 그런 범죄에 있어서 어떤 뭐 범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범죄자에 대한 마이너스 가점을 중하게 여겨서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양당에 대해서 누가 더 비호감인가,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를 따져서 덜 나쁜 사람, 자기가 더 자기 편인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그 여파가 저희 지방의회까지 미쳐서 예. 결국에 이런 정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저희 의회의 결정에 있어서도 범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대전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지금 쌓여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차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네네. 수위가 좀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제언이 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징계 기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징계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10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예.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단순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가 어느 수준의 징계로 이어지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지방의회마다 해석과 적용에 따라 차이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런 모호성과 편차 때문에 징계가 뭐 약하다,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비판이 반복되고 있고 또 징계를 받았던 의원이 또 다시 공천을 받아서 재선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요 징계 기준과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동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그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고 그 합리적인 그런 징계를 위한 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좀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좀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네. 의원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면 이런 그 징계 사안이 있을 때는 당대당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안은 우리가 의회를 위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개별 의원들의 의사 소신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방의원 다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네. 정당에서도 이 사안이 엄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대당으로 실제 명문화돼 있기도 해요. 원내 교섭단체도 있고 지방의회도 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할들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됐다 하더라도 제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당에서 의원님들한테 모여서 우리 당 의원님들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합의가 돼도 다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안 지켜지냐? 지켜지지 않아도 누구도 당내에서도 징계를 안 하니까. 징계를 해도 탈당하고 다음에 또 공천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 사이드의 문제가 일단은 저는 좀 더 심각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간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화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법원도 그렇지만 일정 정도의 판례라는 건 분명히 쌓여야 되거든요. 예. 워낙 적어요. 사안도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지방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산하로 지방자치주들이 쫙 이렇게 개선들이 엮여 있지만 적어도 한 라인으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회는 다 독립적이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그 의회 또 연합 기구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런 내용들 우리 의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의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정당 정치 그 이후에 이제 내년 또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현명한 선택도 이런 거 진짜 기억을 하셔서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해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럼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책이랄까요? 이중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지방의회의 징계 양정, 그러니까 징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한 게 제명이고 예. 그 다음 중한 게 출석 정지 30일입니다. 네. 사실 가장 중한 징계와 그 다음 중한 징계의 급간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꿔주셔야 그래야 예를 들면 출석정지 1년, 출석정지 2년, 3년이라고 하면 네. 그 사이에서 어딘가 선택권을 가지고서 징계를 할 텐데 어떠한 뭐 비위 사실 혹은 어떠한 비윤리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정지 30일 정도로는 굉장히 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서면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먼저 제도적인 개선이 하나 이루어져야 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윤리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나서 저희가 결정을 하긴 했는데요.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일단 뭐 비공개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뭐 위원을 비공개하는 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에 대해 그 구성되는 이 인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이제 의장님의 선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외부 의원님들이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뭐 어떠한 뭐 구성체들에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러한 식의 제대로 잘 구성된 윤리자문회의 의견을 저희가 조금 더 강제력 혹은 뭐 구속력 혹은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한다면 윤리자문위원회가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어떤 외부 기관의 이제 어떤 적극적인 참여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재희 교수님 이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뭐 개선책과 더불어서 뭐 좀 제시해 주실 만한 뭐 수범 사례랄까요? 뭐 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수범 사례라고 한다면 좀 모범 사례를 네, 말씀하시는 예, 예. 걸까요? 예, 예. 외국의 뭐 해외의 경우. 네. 모범 사례라고 한다면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회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 및 사회복지 옴부즈만이 예. 지방의회와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이제 독립 기구로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그 공공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불만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정을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독립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영국의 경우를 이제 모범 사례로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연구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도 견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런 시민사회에서 제안하시는 어떤 지방의회 신뢰회복 방안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결국에는 의회가 이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만큼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기구나 기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회 올해 1년 동안 평가도 하고 이런 거 잘한 부분 이렇게 있고 아쉬운 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구나. 여기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의원들이 잘 일하고 있다. 의회가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 징계나 이런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상황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분명히 이제 참여부터 징계까지 다 시민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이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지방의회법 개정을 이제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만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빠져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지방의회법을 만든다는 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만큼 거기에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같이 넣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세 분께 차례대로 한번 우리 지방의회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좀 핵심적으로 세 분께 차례로 한번 여쭐게요. 시간 관계상 이중호 의원님부터 어떤 우리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 핵심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의원이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권자분들이 정치인하고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소통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유권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의 대부분은 어떤 자신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어서 뭐 아쉬운 부분들 혹은 또 뭐 이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당연히 경제와 생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분들께서도 지방의회의 구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이런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 또 이런 문제점의 개선에 대해서 저희 정치인들은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네.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많은 의견 제시가, 조금 더 많은 의견 전달과 소통이 있었다면 네. 아마 이번 결정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권자분들과 정치인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희 교수님께서도 짧게 우리 지방의회 자정 능력 회복을 위한 첫걸음 어떤 게 중요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징계 절차와 결과를 원칙적으로 우리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제도화를 좀 더 실질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자문을 넘어서 좀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동 위원장님께서도 짧게 우리 지방의회 자정 능력 회복 뭐가 중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20년 정도 그 지방의회 감시 모니터링 진행해 왔는데 훨씬 옛날부터 20년 전이면 네. 정말 잘 하시죠. 근데 네. 시민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시민들과의 소통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걸 보통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그걸 결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의회의 자정 능력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 주민 삶과 직결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도덕적 해이가 반복된다면 제19 감싸기라는 오명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